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술을 넣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인데요. 놀랍게도 길에 굴러다니는 차 10대 중 8대가 이 술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운전자들이 그날 가격표를 보고 휘발유랑 술 중에 더 싼 걸 고르죠. 우리한텐 참 신기한 풍경이잖아요. 근데요, 바로 이 별거 아닌 일상이 수십 년간 세계 1위였던 도요타를 브라질에서 끌어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두가 놓치고 있던 바로 저 주유소 장면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 2025년 세계 1위 도요타를 무려 3만 대 넘는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도대체 현대는 저 주유소에서 뭘 봤길래 세계 1위 도요타를 무너뜨린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보고 가실게요.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전체 순위에서 현대는 당당히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피아트, 폭스바겐, 그리고 GM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 브라질 땅을 주름 잡아온 전통의 강자들, 바로 그 뒤에 한국 현대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온 브랜드들 중에서는 현대가 그냥 1위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 유명한 도요타도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중국의 비아디도 전부 현대 뒤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만든 차가 말이죠. 솔직히 이거 지금 들어도 좀 얼떨떨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현대가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브라질에서 차 한 대 파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면 믿어지세요? 그 시절 브라질은 외국 자동차 회사한테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현대 앞을 가로막은 벽이 그것도 무려 3개나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반세기를 군림해온 터줏대감들이었어요. 폭스바겐이 브라질에 공장을 세운 게 1950년대입니다. 피아트는 1970년대부터 뿌리를 내렸고요. 특히 피아트는 한때 시장 점유율이 20%대까지 치솟았던 그야말로 국민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몰던 차를 아버지가 물려 타고 그 차를 또 아들이 타는 겁니다. 3대가 같은 브랜드 차를 타고 다니는 나라였던 거죠. 어느 집 차고에 어떤 차가 서 있느냐가 그 집안의 내력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이런 곳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 하회사가 비집고 들어간다. 브라질 사람들 눈에는 그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차였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더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 술로 달리는 차 기술의 벽이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브라질 도로를 굴러다니는 차 10대 중 8대가 휘발유든 사탕수수 술이든 아무거나 넣어도 달린다고요. 이걸 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그날 가격표를 쓱 훑어보고 더 싼 연료를 골라 넣는 겁니다. 오늘은 술이 싸네, 그럼 술 넣자. 이렇게 말이죠. 사탕수수로 만든 그 에탄올은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자 오래된 살림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차를 팔고 싶으면 이 플렉스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단 한 대도 못 팝니다. 그런데 그때 현대는요, 이런 차를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 이게 어쩌면 가장 잔인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35%라는 어마어마한 수입 관세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서 공들여 만든 차를 배에 싣고 가서 브라질 항구에 다 내리는 순간 가격의 35%가 그냥 얹혀버립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 차가 브라질 땅을 밟는 순간 가격표가 2,70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려요. 가만히 앉아서 7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이런 차를 대체 누가 사겠습니까? 바로 옆에서는 현지에서 만든 싸고 익숙한 국민차들이 즐비한데 말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벽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반세기 터줏대감,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술 먹는 엔진, 그리고 35% 관세 폭탄. 누가 봐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현대는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2012년 브라질 전용차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이었는데요. 이 차 한 대를 만들겠다고 현대 연구진이 매달린 시간이 자그마치 40개월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팔던 차를 그대로 가져다 파는 게 아니었어요. 브라질 땅에 맞게 차를 거의 통째로 다시 설계해야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브라질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곱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건 흙먼지가 날리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수두룩했습니다.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달리던 차도 이런 길에서는 바닥을 긁히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차의 바닥, 그러니까 땅과 차 사이의 높이를 기존보다 10에서 18%나 끌어올렸습니다. 돌부리에 바닥이 긁히지 않게 브라질길에 차를 통째로 맞춘 거예요. 출시를 코앞에 둔 현대 사람들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 40개월의 고생이, 이 모든 준비가 저 거대한 세계의 벽 앞에서 정말 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누구도 쉽게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름도 낯설고 기술도 없고 가격 경쟁력까지 발목이 잡힌 상황. 누가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로 그곳에서 저 벽을 밖에서 넘는 대신 안에서부터 조용히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는 이 말도 안 되는 세 개의 벽을 도대체 어떻게 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는 이 벽을 넘지 않았습니다. 넘은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하나씩 허물어 버렸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바로 그 35% 관세의 벽이었습니다. 여기서 현대의 발상이 진짜 남달랐어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 집과 일터 사이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 강을 건너는 다리에는 건널 때마다 어마어마한 통행료가 붙어 있어요. 매일 그 비싼 통행료가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게 보통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현대는 아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통행료가 그렇게 아까우면 차라리 강 건너로 이사를 가서 살아버리자. 다리를 안 건너면 통행료를 낼 일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현지 생산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니까 관세가 붙는 거라면 아예 브라질 땅에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피라시카바라는 곳에 거대한 공장을 씁니다. 브라질에서 만든 차는 수입차가 아니라 그냥 브라질 차예요. 그 살벌하던 35% 관세가 공장 하나로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장 잔인하다던 세 번째 벽이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었어요.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차 한 대에 변변히 못 팔던 그 낯선 시장에 그 큰 돈을 미리 쏟아붓는 겁니다. 보통은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공장을 짓잖아요. 현대는 그 순서를 아예 거꾸로 뒤집었어요. 팔리고 나서 짓는 게 아니라 짓고 나서 직접 판을 만들어 가겠다는 배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공장만 짓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운 숙제가 따로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두 번째 벽, 술로 달리는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기술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도대체 왜 차에 술을 넣게 됐는지 그 뿌리에 사연이 있거든요. 때는 1970년대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휘청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브라질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기름값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사다 쓸 돈도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 브라질이 눈을 돌린 게 자기 땅에 차고 넘치던 사탕수수였습니다. 없는 석유에 매달리느니 있는 사탕수수로 술을 빚어 차를 굴리자 판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브라질의 프로알코올 정책이었고 그때부터 술로 달리는 차는 브라질의 뼛속 깊은 DNA가 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브라질 주유소에 휘발유와 에탄올 주유기가 나란히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이 술 먹는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장사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게 보통 까다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밥솥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어떤 집은 쌀밥만 먹고 어떤 집은 잡곡밥을 좋아하고 또 어떤 집은 그날그날 기분 따라 바꿔 먹어요. 보통 밥솥이라면 쌀 종류가 바뀔 때마다 물량을 일일이 다시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쌀을 안 치든 심지어 쌀이랑 잡곡을 마구 섞어 넣어도 알아서 물량을 척척 맞춰 완벽한 밥을 지어내는 만능 밥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렉스 엔진이 딱 이겁니다. 휘발유를 넣든 술을 넣든 그 둘을 아무 비율로 섞어 넣든 엔진이 알아서 감지하고 가장 잘 타도록 맞춰주는 기술이에요. 연료에 술이 얼마나 섞였는지를 매 순간 읽어내서
불을 붙이는 타이밍이며 연료 양이며를 실시간으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매번 성질이 다른 연료를 안정적으로 다룬다는 건 정말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던 이 기술을 현대는 정면으로 부딪혀 끝내 제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벽까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가장 높고 단단했던 첫 번째 벽이 남았습니다. 반세기 터줏대감들 사이에서 이름도 낯선 이방인이라는 벽이었죠. 이건 기술로 뚫는 벽이 아니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제였거든요. 현대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한 수를 둡니다. 브라질에서 만든 이 전용체, 아예 브라질이라는 이름을 박아 넣은 거예요. 이 차의 이름이 HB20이었는데요. 앞에 붙은 HB, 이게 현대의 H와 브라질의 B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현대 브라질, 우리는 외국 차가 아니라 바로 너희 브라질의 차라고 먼저 말을 건넨 셈이죠. 이름 하나에 나라를 통째로 새겨 넣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은근히 묵직한 한 수예요. 외국 기업이 제 회사 이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린 거잖아요. 내 나라 이름을 단차라는데 한 번쯤 더 눈길이 가는 게 또 사람 마음이니까요. 여기에 현대는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같은 값의 다른 차들과는 급이 다른 고급 옵션들을 아낌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값은 분명 착한데 막상 타보면 절대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차. 현대의 마르티네즈 부사장은 이 전략을 두고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결코 저렴해 보이지는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차가 아니라 어쩐지 자꾸 끌리는 차가 돼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싼 맛에 한번 사볼까 했다가 막상 타보고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가 묵묵히 갈고 닦은 이 플렉스 노하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5년 8월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에탄올 비율을 27.5%에서 30%로 끌어올렸어요. 앞으로는 최대 35%까지 허용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도로는 갈수록 더 술에 기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술을 잘 다루는 차일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 판이 알아서 깔리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알아서 현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정작 그 흐름을 가장 잘 준비해둔 회사가 바로 현대였던 겁니다. 십수년 동안 남몰래 쌓아온 그 노하우가 이제 슬슬 빛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렵까지도 세상은 브라질 한 구석에서 벌어지던 이 조용한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한국의 한 회사가 머나먼 남미에서 묵묵히 차를 만들고 있구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허물어온 그 모든 준비가 마침내 세상 앞에 그 결과를 터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 나온 HB20. 이 차가 브라질 도로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그냥 좀 팔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 차의 누적 판매량이 자그마치 134만 대를 찍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웬만한 광역시 인구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차 한 종류를 타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것도 이미 2018년에 100만 대를 넘어섰어요. 보통 차 한 종류가 100만 대를 파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웬만큼 잘 나가는 차도 좋기 십수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HB20은 그걸 출시한 지 몇 년 만에 단숨에 해치워버린 거예요. 기록이라는 기록은 죄다 갈아치우면서 말이죠. 브라질 길거리에 한번 서보세요. 지나가는 택시도 가족을 태운 차도 출근길 정체에 갇힌 차들 사이에서도 HB20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새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한복판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도로 위에 이렇게까지 깊이 스며든다는 건 단순히 차가 좀 좋다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브라질 언론조차 이 차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외국차한테 거리낌 없이 국민차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차.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흔하게 타고 다니는 그야말로 자존심 같은 차한테나 붙는 이름이잖아요.
반세기 터줏대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던 그 자리에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라던 현대가 그 호칭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제대로 못 외우던 그 낯선 차한테 말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에게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크레타라는 차였습니다. 이게 또 묘한 일인 게요. 원래는 저 멀리 인도하고 동남아 사람들 취향에 맞춰 만든 SUV였거든요. 브라질을 보고 만든 차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차가 엉뚱하게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또 한 번 대박이 터졌습니다. 크레타의 브라질 누적 판매량이 52만 6천 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작은 차 HB10 그리고 SUV 크레타 이 두 대를 앞선 쌍두마차로 브라질 시장을 마음껏 휘젓고 다닌 겁니다. 작은 차로는 서민들의 첫 차를 책임지고 SUV로는 가족들의 살림차까지 파고든 셈이죠. 브라질 사람들의 차고 안으로 현대가 두 갈래로 깊숙이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브라질을 두고 시장 자체가 한 해 286만 대 규모로 쑥쑥 커가는 거대한 무대라고 짚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는 가만히 멈춰있는 시장에서 어쩌다 1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게 자라나는 시장 위에 미리 올라타서 그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탄 거예요. 현대의 마르티네즈 부사장 말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든든한 안전사양까지. 브라질 사람들이 이 차를 마다할 이유가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현대는 그 운이 굴러올 자리에 먼저 가서 자리를 깔고 기다린 쪽에 가까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차 좀 잘 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남미의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토박이 회사도 아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 기업이 그 나라에서 그냥 장사를 잘하는 것과 그 나라의 국민차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앞에 것이 손님으로 인정받는 거라면 뒤에 것은 아예 한 식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낯선 손님으로 문 앞에 서 있던 회사가 십수년 만에 그 집 거실에 제 자리를 잡고 앉은 셈이죠. 판을 따라간 게 아니라 판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좀 뛰지 않으세요? 머나먼 브라질에서 한국 차가 그 나라의 국민차가 됐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박수를 치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그냥 성공 신화의 끝인 줄 아셨다면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현대가 브라질에서 차를 엄청 잘 팔았다. 딱 거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잘 파는 거랑 세계 1위를 끌어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현대가 브라질에서 진짜로 끌어내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토요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 토요타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 하면 떠올리는 품질의 대명사 같은 바로 그 회사 말입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현대는 이 거인을 직접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두 회사의 격차는 고작 2,000대 안팎이었어요. 엎치락뒤치락 그야말로 코앞에서 벌어지던 승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듬해인 2025년 이 격차가 갑자기 확 벌어집니다. 무려 32,944대, 현대가 도요타를 3만 대가 넘는 차이로 따돌려버린 겁니다. 좁혀지기는커녕 가속 페달을 콱 밟은 듯이 격차가 쩍 벌어진 거예요. 불과 한 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요타로서는 그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천하의 도요타가 왜 졌을까요? 기술이 모자라서요? 천만에요. 오히려 도요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이브리드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유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브라질 운전자는 그날 가격표를 보고 더 싼 연료를 골라 넣는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술, 내일은 휘발유, 이렇게 말이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이 변덕스러운 일상에 딱 들어맞지를 못했던 겁니다. 반면 현대는 처음부터 그 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플렉스로 승부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 더 뛰어난 쪽이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본 쪽이 이긴 싸움이었던 겁니다.
세계 1위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기술로 진 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주유소 습관 하나에 밀려난 거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칼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칼이 아니라 가위가 필요했던 격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 땅의 일상과 어긋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현대가 세계 1위를 상대로 똑똑히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가 십수년을 들여 손에 쥔 진짜 무기였던 거고요. 자,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미친 듯이 팔려나가니까 이번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민이 생겼거든요. 바로 그 피라시카바 공장이었어요. 이 공장은 원래 1년에 21만 대를 만들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문이 그 설계 한도를 넘어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은 지금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설계된 생산량을 훌쩍 넘겨서 차를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못 팔아서 걱정이 아니라 못 만들어 줄까봐 걱정인 겁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줄을 모르고 라인에서는 쉴 새 없이 새 차가 굴러나오는 풍경을요. 10몇 년 전 차 한 대 변변히 못 팔던 그 회사의 공장이 말이죠. 불가능하다던 바로 그 공장이 이제는 물량을 못 댈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지금이 정점일까요? 현대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룰라 대통령을 만났어요. 한 기업의 회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현대는 그냥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브라질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동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외국 회사 하나가 그 나라 정상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다는 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현대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2032년까지 11억 달러를 브라질에 쏟아붓겠다고요. 수소차, 에탄올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브라질의 친환경차 미래에 통째로 베팅을 한 겁니다. 1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걸 한 번에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들이붓겠다는 겁니다. 마침 브라질 정부도 모베르라는 친환경차 감세 제도로 멍석을 깔아주고 있었고요. 브라질이 친환경차를 키우려는 마당에 마침 그 길을 십수년째 닦아온 회사가 바로 현대였던 거예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셈이죠. 게다가 2026년에는 해치백과 SUV 사이에 세 번째 전략 차종까지 새로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 기업이 차를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 나라의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는 단계까지 올라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신화처럼 보이죠? 브라질 국민채 세계 1위 도요타 격파의 국가급 동반제, 장밋빛 미래투자까지.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그림 위로 슬그머니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그림자의 정체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입니다. 브라질의 순수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지금 비아디가 74에서 78%를 거의 혼자서 틀어쥐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무섭게 밀어붙이는 중국차 앞에서 현대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섬뜩한 건 따로 있어요. 비아디가 브라질 카마사리라는 곳에 무려 10억 달러를 들여 남미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포드가 쓰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이게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2012년에 현대가 썼던 바로 그 현지 생산 전략을 비아디가 그대로 베껴들고 온 겁니다. 미국은 중국차에 100% 관세를 때리고 유럽도 문을 걸어 잠그는 와중에 갈 곳을 잃은 중국 차들이 브라질로 몰려들고 있는 거고요. 한 외신은 이 상황을 두고 전 세계가 중국에 문을 닫는데 브라질만 문을 열어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브라질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다시피 하던 전기차 수입 관세를 10%에서 18%로
또 2026년 7월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며 슬슬 문을 닫고 있거든요. 물론 솔직하게 짚어야 할 그늘은 중국 쪽에도 있습니다. 비아디는 2024년 브라질 노동당국의 노예 노동에 준하는 열악한 조건이 적발돼 공사가 한때 멈추기도 했거든요. 저가 공세 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인 셈이죠. 다만 분명한 건 현대 입장에서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유율 상승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냥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현대는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현대의 선택이 또 영리합니다. 피 터지는 가격 전쟁에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싸움터를 자기 텃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 에탄올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사탕수수 술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브라질 전용 기술입니다. 십수년간 갈고 닦은 플렉스 노하우에 탄탄한 현지 생산 기반, 거기에 정부 감세까지.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무기를 현대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기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브라질의 어느 주유소, 한 운전자가 가격표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오늘은 휘발유를 넣을까 술을 넣을까 잠시 고민합니다. 우리 눈엔 그저 사소하고 신기하기만 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현대는 바로 저 평범한 고민 하나를 14년 동안 끈질기게 들여다봤습니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그 짧은 망설임 속에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숨어 있다고 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현대의 성공 비결은 무슨 거창한 마법이 아니었어요. 더 빠른 엔진도, 더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길을 달리고 무엇을 불편해야 하는지, 그 일상을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오래 들여다본 14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이야기인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큰 소리나 화려한 약속으로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가만히 곁에서 들여다본 시간만큼 천천히 열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세기 터줏대감, 술 먹는 엔진, 그리고 35% 관세. 2012년 그 세 개의 벽 앞에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지금은 브라질의 국민차를 만들고 있어요. 수십 년간 세계 1위였던 도요타를 3만 대가 넘는 차이로 따돌리면서 말이죠. 불과 10몇 년 사이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국민차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전기차라는 거대한 새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시장에 조용히 씨를 뿌렸던 게 바로 현대잖아요. 그 현대가 이번엔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현대는 지금도 또다시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어딘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전기차의 거센 공세 속에서 현대가 브라질에서 다시 한번 역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브라질을 삼키려는 중국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한국의 다음 한 수,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브라질 피라시카바의 그 공장 컨베이어는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